처음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세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을 지난주에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우리 선장께서는 권희진 기자께서는 어떻게 자평을 하시나요? 네, 우선 뭐 쪽지 끼면 뭐하냐. 너무 자기들 얘기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일방통행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 안 본 게 아니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설명에 집착했던 거 아닌가 반성하고요. 자, 지난주 첫 방송부터 점점점 회의를 거듭하면서 재밌어져야겠다. 더욱 재밌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네. 재밌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재밌어지는 건가요? 제가 또 너무 무겁다는 지적도 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표정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랄해지는 특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뭐 하고 있습니다. 아, 뭘 그렇게 궁금해해요. 뭐 별거 아니고. 일단 좀 웃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하고 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우리 문희정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사실 나름 유튜브 경력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예. 초보인 두 분을 끌고 가는 거다 보니까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특훈을 시켜가지고 얼른 적응하도록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여러분의 댓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인사부터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좀 조금씩 좋아질 거니까 섣불리 저희를 손절하지 마시라. 첫 술에 배 부를까요? 첫 술에 배불러야 되고요. 저희한테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환영해주는 댓글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그닥 재미없으면 다른 거 봐야 됐다. 빛과 아우, 번쩍님. 냉정하시네요. 댓글을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별 예. 미라클님께서 마중 그림이 도란도란 타정하고 온화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잘 뵙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그림을 우리 얘기해줘야 돼요. 류수민 아나운서가 직접 그린 맞습니다. 거예요. 네. 능력자. 저의 부캐인 버들류 화백이 열심히 그렸는데 저희 셋이서 이 지구를 파먹고 있는, 나눠서 파먹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재능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유화백님의. 네. 예, 네. 류화백 섭외한 것도 우리 권 기자의 몫이라는 거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그 그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저기 막 퍼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캡처 좋습니다. 네, 다만 그림은 류수민 아나운서가 그렸다라는 거 꼭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해주는 댓글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또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쭌쭈닝님이 푸대에서 보았던 권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왔습니다. 네. 네. 저희 그 프리데스크 진행했던 윤효정 기자가 저희 동기인데 예, 여기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는 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힘이 된다고 네. 저희도 좀 예쁘게 눈물을 봐주셨으면. 흘리더라고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닦아줬습니다. 네, 네. 저희도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더불어서 여러분의 아이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까 번쩍님 일단 눈에 딱 띄시고요. 쭌쭈닝님 그리고 원희님, 코코동절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첫 순서 세계 각국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지금 세계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목해볼 뉴스 저희가 하나씩 뽑았는데 첫 뉴스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세계 각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가스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독일과 연결되어 있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노르트스트림에 공급하는 가스를 30%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30%가 아니라 그 전날에도 줄이겠다고 해놓고 추가로 30%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래 공급을 해야 되는 양보다 60%를 줄이게 된 겁니다. 독일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당황스러울 것 같고 또 독일이 유럽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을 길들이려고 한다. 유럽의 대표로. 독일부터 잡자.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불안을 조성하고 또 가스값도 올리려고 한다고 지금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독일이 그래서 석탄 사용을 늘리는 에너지 긴급 조치를 또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2030년까지 이제 석탄 발전 폐지한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석탄이고 뭐고 있는 대로 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줄이면서 하여튼 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하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서 에너지 정책에 살짝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유럽은 겨울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겨울철을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국이 상당히 분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이용해서 유럽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 라임. 이런 예. 기습적인 예. 이런 기습적인 라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유수민 아나운서의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이에요. 뭔가요? 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지난 17일 날 진술을 했는데요. 이름이 푸젠함입니다. 항공모함 제가 또 밀리터리 덕후거든요. 네, 의외로 그렇죠. 다르게. 중국이 이제 자체 설계해서 연주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인데요. 기존에 이제 스키 점프 대회가 있었는데 이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으로 튕겨주는 거죠. 비행기를. 새총처럼. 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갖고 왔던 랴오닝,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걸 뭐 기반으로 만들었던 산주서 세 번째 자체 설계해서 건조한 항공모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2035년까지요. 6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만 해협 접근을 차단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맞서서 중국이 미국과 겨루려면 대양 해군의 힘을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11척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낸 건데 중국은 특이하게 항공모함에 뭐 이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가 푸젠성에서 푸젠함이 된 거죠. 이 항공모함의 주력은 사실은 이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전투기, 이 함재기의 능력에 성능에 달려있는 건데 이렇게 사출 기술, 그러니까 전투기 새총처럼 쏘아 올리는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확실히 숫자는 늘어난다고 해요. 네. 네. 맞죠. 죄송합니다. 치고 들어가셔도 돼요. 아. 아무튼 네,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중국의 푸젠성이라는 곳이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항공모함 이름을 굳이 푸젠이라고 지은데 이게 좀 중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카로워적이세요. 네.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놓고 시정연설 할 때마다 대만을 무력 통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젠함이 이제 진수가 됐고 실전 배치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수민 아나운서가 또 탑건의 광팬 아닙니까? 네. 제가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이 밀리터리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엄청 좋아하고 또 수요일에 탑건 2가 개봉한다는 소식도 있죠. 그래서 이 캐터펄트 방식이라는 게 증기를 이용해서 이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새총처럼 이렇게 전투기를 날려보내는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서 톰 크루즈 생각을 하시지만 이 항공모함은 어디까지나 중국산이라는 거죠. 중국산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운희정 평론가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우크라이나 원전이 더티밤이 될 수 있다는 이 소련 출신 세르이 잘 들린다 돌아왔다. 자스민님께서 하필 전화 올 때 이랬다고. 근데 저희가 그 방송 안 나가는 동안 댓글창을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 독하시네요. 왜 자꾸 심할서를 쓰래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생방송의 묘미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참 포용성이 없으셔. 어쨌든 저희가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또 이런 일도 생기네요. 네, 여러분 추억으로 간직해 주십시오. 우리의 추억이죠. 여러분은 잊어주세요. 네.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좀 끊어졌는데요. 아까 얘기를 마저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다음 코너로 지나가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이슈 세계론으로 가시죠.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굳이 사우디까지 찾아가는 게 그렇게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요, 뭐 중동 순방하는 김에 간다는 건데 일단 뭐 기름값이 가장 문제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가 어마어마한데 특히 이 유가발 인플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원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이제 잇따라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은 이제 물가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더구나 이제 자동차 없으면 꼼짝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유가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래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상 어떤 외교적인 단절 형태의 사우디의 화해 손길을 내민 거예요. 자, 기름 생산 좀 밀어달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 사우디 관계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사우디 관계는 사실 이전 정부하고 같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바이든이 지금 급한 게 지지율이 40.1%로 지금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 유가를 좀 빠르게 잡기 위한 증산을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하면 사실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뭐 아니 미국이 뭐 증산 요구하면 당연히 사우디 예 알았습니다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 입장에서도 사우디와의 관계가 좀 걱정이 됐었는지 바이든 대통령 방문 전에 CIA 국장이 먼저 날아갔어요. 근데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CIA 국장이 출동하는 일은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비밀 이야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한데 보통 정상회담 전에 사전 조율을 하긴 하지만 CIA 국장이 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우디 쪽이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으름장을 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모종의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궁금하죠. 무슨 얘기했을지.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사우디는 원래 전통적인 우호 관계였어요. 그 압둘 아지즈 이분 사우드 이름 어렵죠. 이분이 하고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45년에 만나서 이제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석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미국의 첫 군사 기지가 세워집니다. 그 석유라는 미국의 이해, 그 다음에 사우디의 어떤 미국이 필요한 사우디의 전략적인 이해가 이제 맞물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 미국에게 또 사우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큰 왕국이죠, 큰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영향력도 꽤 크고 또 사우디가 있으면 이란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아하. 자,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인데 이게 또 사실 미국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사우디는 미국의 이제 중동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네. 자, 이러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네, 이게 그 이제 계기가 재밌죠. 맞아요. 예. 이 사실 두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 그 지역 어떤 정세하고도 지정학적인 어떤 관련도 있고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틀어지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란 미국 민주당 특히 바이든 행정부 쪽하고 틀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2018년 10월에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이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대사관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굉장히 합니다. 좀 무참한 사건이었는데. 결혼하는 것 때문에 뭐 서류 떼러 갔다가 이렇게 당했죠. 맞아요. 이분이 근데 그 사우디에서 반체제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컬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그 사우디의 암살단이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배후 세력으로 지금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제 지금 살만 국왕의 아들이고 이후 왕위를 이어받을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하고 있는 이 MBS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 보고서를 내서 MBS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찍어서 보고서까지 냈으니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서 뭐 잠깐 뭐 얘기하자면 무하마드 빈 살만 빈은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하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무하메드 빈 살만 하면 살만의 아들 무하메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왕세자가 사실 지금 화면 나오시죠? 저 사람이 이제 37살인가 30대죠. 네, 85년생, 네. 1985년생. 네, 그래서
저 왕세자가 사실상 이제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에. 지금 살만 국왕이 워낙 연세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거의 실권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근데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살해 작전을 승인했고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5명의 암살단이 터키를 이스탄불을 빠져나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사우디 국부 펀드 소유인데, 이 국부 펀드의 의장이 바로 무함마드 MBS,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거죠. 일종의 증거가 나온 거네요.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 기밀 보고서를 공개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하고 사우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자, 트럼프랑 비교해 보면요, 트럼프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우디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 간의 사실상 국교 단절에 가까운 상당히 이제 냉랭한 관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미국한테 뻣뻣하게 굴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도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에 좀 증산을 해달라, 석유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왜? 하면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도.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 서방 G7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때문에 이 유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석유 좀 많이 좀 생산해줘라고 압박을 했지만, 네. 사우디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름값이 비싸서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아예 또 미국이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야라고 이게 기분 나빠했다라는 그런 반응도 사우디가. 있고요.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애가 달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거부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센 캐릭터인 것 같은데, 뭐 혹시 그런 건지, 빈 살만입니다. 젊은 패기로,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진짜 매주 뭔지 참 아시죠? 열심히 준비하기는 해요. 우리 유수민 아나운서가. 젊은 패기로 그랬겠죠. 늙은 패기로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이 빈 살만,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 MBS, 이 사람은 사우디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좀 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 살만 국왕이 13명의 형제 중에 7번째 아들인 이 무하메드에게 권력을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람코라고 하는 국영 석유 회사의 의장이기도 하고 국부 펀드 의장도 하고 내각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절대 왕정 시대에 그런 군주 정도 되는 힘을 갖고 있어서, 사실 사우디는 MBS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전제 군주 국가가 되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비판이나 토론 허용하지 않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개방 조치, 그러니까 개혁적인 조치에 그 화장을 이렇게 분칠을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펴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사람인데 근데 가시ቆ지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비판 기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놔뒀겠어요. 이거 그냥 바로 없애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왕세자의 특징이 상당히 좀 호전적이기도 하고, 실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전에 사우디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사우디와 척을 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또 사우디로 날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를 일단 고립시키려면은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출을 못하게 해야 되는 석유를 거거든요. 막아야죠. 예. 그 전쟁 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점인데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선거 전부터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한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찾아가서 협조를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바이든의 방문은 사실 명분은 별로 없고 실속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명분만 잃고 실속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3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우디가 증산한다고 칩시다. 자, 그래도 이게 유가에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가가 상승하니까 사우디 너무 좋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아람코가 그 시가총액 뭐 1위, 세계 1위 뭐 이랬죠? 네, 그 우리 아까 바두기님께서 아람코 시총 세계 1위 기업 이러고 써주셨어요. 네. 예. 그 이 아람코의 수익의 거의 80% 정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에 쓰일 만큼 아람코가 사우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여기가 1, 4분기에만 작년 대비 이익이 80%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나라가 유가 떨어지는 거 원할 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사우디가. 그렇죠. 자, 근데 몇십 년 동안에 그동안 잘 지내왔단 말이죠. 특히 중국이 사우디에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였어요. 중국의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핵심이 중동 지역이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굉장히 잘 지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이 달러와 석유로 묶인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그게 공식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루블화 그리고 위안화 이런 부분에 그 사우디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 위안화나 이 루블화 같은 걸로 이렇게 결제하는 거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러시아는. 왜냐하면 달러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뭐 우리 알다시피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오펙 국가는 아니지만 이거를 같이 이끌고 있어요. 이런 나라하고 척지기가 좀 어려워요. 게다가 여기 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MBS가 이렇게 싹 보니까 바이든이 중간 선거 이후에는 힘이 쑥 빠질 것 같단 말이죠. 야, 그래도 아직 대통령인데 너무 빨리 포기하셨네.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 끝나면은 네. 친사우디 성향인 공화당의 의석을 되게 장악하게 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더 봅시다. 더 쓱 보니까 아예 이러다 2024년에 자기랑 돈독했던 자기 눈 감아줬던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트럼프 will be back.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요구하는 거를 무작정 들어준다?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면만 좀 세워주는 상황에서 바이든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다들 힘드실 거예요. 주유소 가서 10만 원치 넣어주세요 하면은 절반밖에 안 찬 거예요, 기름이. 근데 이게 글로벌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진짜 바이든의 어떤 사우디 가서 잘 일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유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크게 기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아예 시작조차 못했던 코너가 있는데 그리고 세계는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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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계는 어떤 코너인지 우리 네, 이 권희진 기자가 코너 좀.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않는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3세계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뉴스의 조명을 덜 받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저는 이거 언론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강대국 위주로만 보십니까? 강대우 위주로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엘살바도르 가볼게요. 네. 자, 요새 비트코인 여러분 코인에 투자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자유낙하한다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인 2,000달러인가요? 하여튼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지금 자유낙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확 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확 줄어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직격탄을 거의 날린 것 같아요. 네, 투자하신 분들도 좀 걱정이시겠지만, 아니 근데 이걸 투자의 대상이 아닌 법정 화폐로 지정한 나라가 있어요. 예, 잠깐 언급하셨던 엘살바도르, 이 중미, 그렇죠. 예, 엘살바도르인데 지난해 9월에 세계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기업과 가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비트코인 ATM기, 현금 자동 입출기 같은 이 200대 이상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이걸 약간 붐업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약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다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화폐라는 게, 법정 화폐라는 게 좀 안정성이 있고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화폐를 사용한다?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인지 그 정부가 나눠준 $30 상당의 비트코인만 딱 쓰고 안 쓰고 있대요. 작년에는 뭐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려면은 뭐 전기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화산 지대에다가 뭐 비트코인 생산하는 시설을 네, 도시를 아예 그렇게 만든다.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죠. 네. 근데 다 좋은데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까지 지정한 데는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림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예, 참 평화로운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가 한 650만 명 정도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콜론이라는 엘살바도르 자국 화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달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국의 그렇죠. 독립적인 통화 정책 자체가 안 돼요. 네. 없는 나라가 미국 달러 쓰니까 얼마나 휘청휘청하겠습니까? 미국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정책에 따라서 진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라는 젊은 대통령이 우리도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좀 구현할 수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상황상 비트코인, 그러니까 달러 말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뭐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도 그렇고 이왕 있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이 낫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엘살바도르가 금융 환경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계좌를 갖고 있는 국민이 한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계좌를 아예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엘살바도르의 많은 국가 재정은 이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간 노동자들에 의해서 본국으로 송금된 돈 있죠. 네네. 예, 그 돈에 의해서 이제 그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경제를 꾸려가는데 이 계좌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좌를 가진 브로커를 통해서 송금을 받는데 그 송금 수수료가 무려 50%에 달한다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자, 그럼 네. 비트코인은 하여튼 뭐 다른 자국의 화폐가 필요하긴 필요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거죠. 가상 화폐를 암호화폐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을 뭐 선택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격 변동성도 너무 큰데다가 국제사회에서 지갑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익명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자금 세탁이나 좀 검은 쪽으로 이렇게 돈이 돌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정 화폐로까지 만든 이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분 그 나이브 아르만도 부켈레 오르티스가 풀네임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으로 불리는데 팔레스타인 혈통이고요. 18세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한 사업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에 수도인 산살바도르 시장을 하면서 나름 신선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가지고 인기를 꽤 많이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트위터나 SNS 활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이미지 이런 거였는데 지지율도 높았어요. 취임 초기에 9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의 밀레니얼 독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점점 이제 잔혹한 면을 막 드러내면서 독재자로 변하더니 통행금지 명령을 막 내리고 국민들 막 통제하고 코로나 유행 핑계로 국민들 막 억압하고 이러면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폭정에 항의하는 사람들 막 처단하고 자, 그리고 시민들이 막 시위 벌이고 비트코인 도입도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자, 이걸 또 반전시킨다고 갱단 소탕한다면서 뭐 학살, 국가 폭력 자행해서 무고한 시민들도 뭐 희생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젊은 독재자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엘살바도르가 워낙 치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범죄 조직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으로 향하는 수많은 이민자 행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인데 소위 이제 캐러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범죄 조직이 너무 활개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사람까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이런 걸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큐시트 산책해야 되지 않나요? 네, 어쨌든 뭐
얘기가 조금 뭐 모자란데 자 이제는 그러면 뭐 오늘 뉴스데스크 뭐가 있는지 저희 얘기를 좀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살짝 귀띔을 해드리겠습니다. 큐시트 산책이고요. 자, 코스피가 2% 넘게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2,4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그래서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이틀째 5만 원대에 마감됐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는요, 주식 안 하다가 뭐 벼락거지 됐다 이런 한탄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주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에 아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는 정부가 월북이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월북이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바꿨고요. 그러면서 여야가 바뀐 지금은 정치권이 이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월북이 아니었다는 거 입증해야 된다면서 여당은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 내용에 진실이 있으니까 이걸 공개하자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2년 전 그때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요, 내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내일 오후에 정해진다고 하네요. 자, 지난달 대폭락 사태를 빚었던 토종 가상 화폐 테라와 루나의 개발사인 폼랩스 여기에 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구인장을 발부하고요. 권 대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저희 MBC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인 테라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요, 체온보다 높은 폭염이 나타났고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찍 폭염이 찾아온 건데요. 자, 이 원인은 중국 산둥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이 남쪽 지방부터 더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또 찾아와서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의 댓글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저희가 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네, 중간에 사고가 나고 저는 또 컴퓨터가 지금 꺼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여튼 저희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잊지 마시고 좀 찾아주십사 부탁의 말씀 꼭꼭 드립니다. 네. 저희 희진 남매와 함께 오늘도 희희낙낙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